안녕하십니까. 수도권 투데이 아나운서 정병진입니다. 최근 일부 국산 자동차 시트에 일부 문제가 발견됐는데요. 안전에는 문제가 없으니 리콜 대상은 아니라는 완성차 업체와 새 차에 녹이 나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리콜을 해야 한다는 운전자들의 입장이 맞서고 있습니다. 잠시 후 투데이 이슈 점검 시간에 이 문제 리콜 제도의 기준과 곁들여서 자세히 살펴봅니다. 오늘 제가 고른 수도권 뉴스는 교통안전 관련 소식입니다. 서울중앙 버스 전용 차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치사율이 일반 도로보다 2배 이상 높게 나왔습니다. 도로교통공단 자료인데요. 2010년에서 2014년 중앙 버스 전용 차로에서 총 1,310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중 사망자는 37명이었는데요. 교통사고 100건당 사망자 수를 나타내는 치사율로 따져보면 2.8명. 그러니까 서울시 전체 교통사고 건수 대비 치사율인 0.98명과 비교했을 때 월등히 높았습니다. 버스 정류장 안전시설을 설치하고 횡단보도 주기도 효율적으로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자, 오늘 아침 오프닝 곡은 마이클 볼튼의 노래입니다. Lean on me 들으면서 수도권 투데이 출발합니다. 음악과 수도권 뉴스가 한방에 수도권 전문 방송 수도권 투데이. 수도권 소식이 궁금할 땐 2,500만 수도권 사람들을 위한 오늘의 이슈 투데이 이슈 점검. 투데이 이슈 점검 시간입니다. 최근 자동차 결함 신고가 부쩍 늘면서 리콜을 원하는 운전자들도 증가하고 있는데요. 이 리콜 규정이라는 게 생각보다 애매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조사와 차주들 간의 갈등을 빚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이야기 자동차 분야의 전문가시죠. 대림대학교 자동차학과 김필수 교수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이 최근 기아차의 신형 소렌토, 쌍용차 같은 경우는 코란도시 그리고 티볼리에서 소비자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무슨 결함이 있는 건가요? 지금 녹이 발생했다. 다시 말하면 부식이 발생하기 시작했다는 뜻인데요. 예. 구입한 지 얼마 안 된 신차입니다. 이 뒤에 2열 3열로 돼 있지 않습니까? 시트 큰 거 같은 경우에는 차가. 근데 2열 3열 시트 아래쪽 프레임, 그러니까 이제 시트를 받치고 있는 철 프레임 자체에서 녹이 발견됐다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한 불만이 지금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예, 근데 그 시트 아래쪽이면 운전자가 좀 자세히 보거나 일부러 이렇게 들춰서 보지 않는 이상 발견하기 힘든 거 아닌가요? 어렵습니다. 사실 시트에 문제가 있어서 직접 들여다보거나 떼거나 해야지 눈에 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평상시에 청소를 하더라도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건데 사실 녹이 발생한다는 것은 눈에 띄는 데는 바로 조치를 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지만은 보이지 않는 부위에 녹이 발생하면 조치를 못하기 때문에 이 빨리 진전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안 보이는 부위에 녹이 생기는 게 더 문제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자동차 동호 회원들이 아마 좀 주도적으로 목소리를 내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 열시트 하부에 녹이 올라온다 이런 불만들이 지금 올라오고 있는데 신차에서 왜 녹이 발생하는 거예요? 사실 잘못 만들어서 그렇죠. 이 소비자가 관리를 잘못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고요. 신차기 때문에요. 또 실내기 때문에 녹이 발생할 수 있는 요인이 거의 없거든요. 바깥에는 예를 들어서 하부 같은 경우에 긁혀서 뭐 방청 기능이 벗겨진다든지 하기는 녹이 발생할 수 있지만은요. 실내 같은 경우는 그럴 가능성이 전혀 없고 문제는 신차를 만들 때 이 자재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 부품 회사에서 납품을 받아서 자재를 밑에 프레임이나 이런 걸 만들어주는 회사가 따로 있는데 이런 데서 공급하는 철제 자체가 방청 기능이 완전히 안 돼 있다든지 또는 녹을 발생할 수 없게끔 만들어줘야 되는데 당연히 철제에 대한 부분들은 수분하고 공기가 노출되면 녹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방청을 얼마큼 잘해주냐가 관건인데 그 부분이 안 돼 있다고 분명히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 아무래도 이 구입한 지 얼마 안 된 새 차에서 이런 게 발견되면 운전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황당하죠. 네, 그렇죠. 그리고 또 모르면은 그냥 쭉 쓰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냥 쓰는 거죠. 사실 그러다 보니까 이 모르고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렸지만은 녹이 생기는 부위 같은 경우는 눈에 띄기 때문에 괜찮은데 안 보이는 부위, 우리가 일명 암이라 그러거든요. 부식을. 특히 안 보이는 부위에 생겨서 바깥에 노출될 정도로 녹이 보이고 붉은 물이 떨어진다 하게 되면은 상당 부분 진전돼 있기 때문에 그때는 조치를
취합니다. 아예 용접을 해서 그 부위를 잘라낸다든지 우리가 말하면 대수술이 되는 거죠. 그러면 프레임에 영향을 주게 되면 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자동차의 각종 문제점 중에서 부식은 상당히 큰 문제점이다. 분명히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제조사 쪽에서는 뭐라고 하나요? 일단 뭐 지금 같은 경우에도 쌍용차 같은 경우는 지난달 1일부터 이 시트 녹에 대해서 무상수리 캠페인을 지금 벌이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소비자가 요구하는 것은 리콜을 해야 되는데 왜 무상수리를 해주느냐 그런 부분들을 얘기를 하고 있고 사실 이 담당 부서는 국토교통부입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자동차 리콜 클라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리콜 요인을 보면은 제작 결함이 안전운전에 지장을 주지 않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 이 편의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무상 수리를 하겠다라고 얘기한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서 지금 소비자가 얘기하는 리콜은 처리가 안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제조업체 측에서는 무상 수리로 해결해 보자 그리고 소비자 입장에서는 리콜해 달라 이런 입장이 지금 맞서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무상 수리와 리콜은 정확히 어떤 차이가 있는 거죠? 차이는 무상 수리는 편의 장치에 문제가 있으면 무상 수리를 해주고요. 안전에 직접적인 다시 말하면 운전할 때 사고로 인해서 큰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는 안전에 영향을 줄 경우는 리콜을 합니다. 문제는 자동차 메이커에서 리콜보다 무상 수리를 선호한다는 거거든요. 무상 수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차가 고장나서 직접 지정 정비업체에 들어오지 않으면은 모릅니다, 본인이.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지 않으면은 그냥 차 운행을 하는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이지 않는 녹 같은 경우에는 그냥 모르니까 그냥 지나가는 거죠. 그리고 5, 6년 후에 예를 들어서 녹이 쓴 게 발견됐다 그래 그때 가면 이미 늦은 거고요. 그러나 리콜은 개인한테 모든 그 차량을 갖고 있는 소비자한테 고지도 해야 되고요. 공고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 리콜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에다가 보고도 해야 되는데 무상 수리는 보고하지 않아도 되니까 사실 리콜에 대한 부분들은 회사 브랜드 이미지 같은 것도 영향을 줄 수 있고 또 비용도 엄청나게 많이 들어갈 수가 있는데 무상 수리는 이 고장난 차 들어오는 차만 얘기를 해주면 되기 때문에 사실 그 비용이 그냥 굳어진다. 어떻게 보면 신차를 판매할 때 리콜이나 무상 수리 비용은 차에 이미 포함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 비용이 굳어져서 그냥 남는다. 그러니까 당연히 메이커 입장에서는 무상 수리를 해서 은근히 그냥 넘어가는 형태로 하는 것이 보편화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렇군요. 아무래도 리콜의 절차와 여러 가지 영향 등이 제조사에 좀 불리하기 때문에 제조사 입장에서는 무상 수리 쪽으로 기울어 있다 이런 말씀이신데요. 이 시트에 녹이 쓴 경우는 안전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건가요? 실제로 어떻게 보느냐의 차이점입니다. 그러나 시트 자체가 뭐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 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운행 도중에 시동이 꺼진다든지 이런 부분이 이제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최근에 하는 추세를 보게 되면은 이 안전장치와 편의장치에 대한 부분들이 애매모호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나 이런 선진국에서는 사실 문제가 생기게 되면은 대부분 다 리콜을 해주는 게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빨리 소비자한테 문제를 이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판단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국내에서는 사실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무상수리와 리콜이 안전장치, 편의장치에 나눠져 있지만은 이 편의장치 쪽, 즉 무상수리 쪽에 치우쳐져 있는 부분이 실제로 많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제가 보기에도 각종 문제점에 대해서 해결해주고 뭐 조치를 취해주고 있지만은 대부분 제가 보기에도 리콜을 해야 되는 부분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무상수리를 해주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좀 선진국을 좀 벤치마킹해서 좀 더 소비자 측면에서 고민을 해줘야 되고요. 또 늦장 부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냥 SNS상에서 소비자들이 난리가 나가지고요. 실제로 사고도 생기고 뭐 단체로 소송을 한다든지 문제점이 커지면은 그때서야 정부가 서서히 움직이거든요. 6개월 뭐 7개월 후에 움직인다든지 즉 다시 말하면은 리콜이 늦어진다는 뜻은 하루하루 그 차를 운행을 하면서 안전에 노출될 수가 있기 때문에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요. 실제로 우리나라 사고 난 것 중에서 완전한 구분이 안 돼서 그렇지 아마 리콜이나 이런 안전에 영향을 줘서 사고 나는 경우도 상당히 많다고 판단하고 있는데 그 사례에 대해서 완벽하게 분석을 안 하다 보니까 어느 것이 원인인지 애매모호하게 되는 경우도 많다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좀 더 적극적인 전향적인 생각이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그 시트에 녹이 쓴 것 자체는 안전과 관련해서 봤을 때 여러 가지 각도에서 좀 조명할 수가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결함 자체는 제조사 측에서 좀 보상해주는 쪽이 맞는 것이다. 차량 가격에 다 포함된 것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번 갈등과 좀 비슷한 경우가 국내 사례가 있었죠. 많이 있습니다. 사실 그 예전에도 그런 부분이 많이 있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녹에 대한 부분들은 뭐 또 무상수리 처리된 경우는 2009년 르노 삼성차 SM3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장기 주차한 다음에 시동을 걸 때 가끔 전자제어 장치가 작동하지 못해서 출발하지 못하는 현상 이것도 무상수리를 해줬었고요. 그다음에 2005년 젠트라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와이퍼 작동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를 했거든요.
근데 이 차량도 리콜되지 않았는데 사실 이 두 번째 사례 같은 거는 좀 애매모호하거든요. 예. 이 비가 오는 경우에 와이퍼 작동이 안 된다 그러면은 사실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 굉장히 당황하는 경우도 많고 일단 운전자가 전방 주시의 의무를 소홀히 할 수 있는 요소가 발생을 하면은 그게 바로 안전에 직결되는 부분이거든요. 예. 또 예전에 그 스티어링 휠 운전대 자체가 열선이 문제가 돼서 이 해주는 경우도 있었는데 그렇죠. 이런 경우도 사실은 무상 수리보다 리콜이 훨씬 더 맞죠. 왜냐하면 운행 도중에 이 열선 자체가 뜨거워져 가지고 손을 대기 힘들 정도로 핸들이 뜨겁다라는 얘기는 상당히 문제점이거든요. 그렇죠. 화상 사고 사례도 있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안전장치와 편의장치에 대한 부분이 겹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한국식으로 리콜로 처리해 주는 것이 어떻게 보면 맞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리콜로 이어지는 경우는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동차 결함 신고는 부쩍 느는 추세인데 말이죠. 실제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실제로 훨씬 더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국내에서도 뭐 리콜도 그렇고 무상 수리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리고 글로벌 소싱을 부품을 해주다 보니까 한두 브랜드 차종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다양한 차종에 같은 부품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죠. 그러다 보니까 해당 부품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은 전체 차가 다 모두 리콜 해주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또 국내에 구분이 없다 보니까 해외 수출되는 차, 또 국내 내수차, 수입차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무상 수리와 리콜이 기하급수로 많이 증가를 하고 있는데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무상 수리보다도 사실 리콜에 대한 적극적인 자세가 상당히 중요한데 은근히 무상 수리 넘어가는 것이 많다는 것은 아직도 많이 문제점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네, 자동차 리콜 가이드라인 이런 게 있나요? 그렇습니다. 이 국토교통부에서 실제로 리콜과 무상 수리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진전되고 문제가 많이 커지다 보니까 정부에서 자동차 리콜 가이드라인이라는 걸 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따라서 뭐 아까 말씀드린 안전장치, 편의장치에 대한 구분으로 리콜과 무상 수리를 바꿔서 이렇게 이제 선언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러나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은 좀 더 적극적인 부분들, 또 문제가 생기면 좀 더 조치를 빨리 해주는 거, 너무 늦장 부린다든지 또는 무상 수리 쪽으로 치우친다든지 하는 부분들은 좀 개선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게 소비자와 또 제조사 간의 신뢰 문제도 있지만 사실 제조사 입장에서는 비용 문제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거든요. 맞습니다. 사실 천문학적으로 무상 수리와 리콜이 차이가 생기고요. 리콜을 해준다는 얘기는 특히 우리나라 차 같은 경우 국내만 쓰는 게 아니라 해외 수출도 많이 하고 있고 해외 생산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해외 차도 리콜해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해당 부품에 문제가 생기면은 이 해외 수출되는 차까지 다 해주기 때문에 이 브랜드 이미지라든지 손실이 굉장히 커지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고려를 하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 무상 수리 자체는 뭐 고지할 필요도 없거든요. 문제가 생겼을 때만 해당되는 차만 해준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은 차이점이 상당히 많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해외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보다 엄격하게 리콜 기준이 적용되나요? 그렇죠. 사실 이제 미국 기준은 보통 많이 해줍니다. 미국의 큰 차이점은 도로교통안전청, 이 NHTSA라는 이런 그 단체가 정부 공공기관이 있습니다. 이게 NHTSA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같은 차에 두세 번 같은 문제가 예를 들어서 두세 차량에 생기더라도요. 바로 이 공공기관이 움직이다 보니까 이 해당 메이커가 쫙 엎드려가지고요. 웬만한 문제는 정부가 움직이기 전에 미리 리콜 해준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두세 건 문제 생겼다가 정부가 움직이는 경우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하실 거예요. 뭐 난리가 나서 인터넷상에 그래야지만 이제 몇 개월 후에 움직이는 경우가 많은데 미국하고 잣대를 비교하면은 비교 자체가 안 된다고 볼 수가 있고요. 특히 소비자 중심의 공공기관은 한국 소비자원이 있는데 이 자동차 분야가 너무 약합니다. 그리고 이런 거는 권고사항으로 끝나기 때문에 강제성은 없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미국과 같은 소비자 중심의 공공기관은 국내에 거의 없다. 실제로 일해주는 기관은 없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소비자 입장에서는 억울한 부분이 생기더라도 하소연할 곳이 없는 것이 문제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두세 건만 결함이 발생돼도 미국 같은 경우는 공공기관이 움직인다. 그렇군요. 국내 자동차 관리법 관련 조항을 보니까 결함이 반복적으로 다수의 자동차에 발생할 경우에 이렇게 좀 적시가 돼 있더라고요. 좀 추상적인 부분이 많고요. 또 중대한 결함을 몇 번이라는 얘기는 그 운전자 입장에서는 몇 번 목숨을 놨다 집었다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한 말씀 드리면은 고속도로 밤에 1차선을 100km 달릴 때 비 오는 날이에요. 순간적으로 시동이 꺼지게 되면은 그 운전자 입장에서는 죽다 살아나는 겁니다. 그 갓길에 안전하게 이 관성에 의해서 빼지 않으면은 2차, 3차 사고로 굉장히 큰 문제가 생기거든요. 근데 이 메이커 입장에서는 운행하다 차 시동 꺼질 수 있죠. 이렇게 간단히 얘기를 하거든요. 이게 하늘과 땅 차이의 잣대라는 뜻이거든요. 이거를 사실은 정부에서 얼마큼 적극적으로 이 조치를 해주느냐 굉장히 큰 차이점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법은 굉장히 잘 돼 있습니다. 미국, 일본, 유럽을 모아서 한꺼번에 섞은 법이기 때문에요.
이 기준을 보면 굉장히 선진화돼 있는데 적용하는 잣대는 너무 좀 추상적이고 아직 소비자 중심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점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런 기준들을 적용할 수 있도록 보완하는 그런 방안들이 필요해 보이네요.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대림대학교 자동차학과 김필수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미국에서 공부하느라 고생하는 내 동생 경순아, 내일 시험이지. 누나가 기도 많이 하고 있어. 시험 잘 봐서 내년 이맘때쯤은 원하는 대로 되어서 벌써 1년이나 지났구나 그러면서 기분 좋게 지금을 회상할 수 있기를 바래. 신청곡은 브라운 아이즈의 벌써 1년입니다. 힘내라 대한민국에서는 여러분의 힘내라 사연을 기다립니다. 지금 샵 0945번, 50원이 부과되는 우물정 0945번으로 짧은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시면 힘이 필요한 분들에게 여러분의 사연과 힘내라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샵 0945번, 누구누구에게 어떤 힘이 필요하다고 보내주세요. 네, 힘내라 대한민국. 오늘은 박지아 씨가 힘내라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동생께 힘을 드렸는데요. 경진 씨 힘내시기 바랍니다. 자, 수도권 투데이에서 준비한 선물 불스원 차량 관리용품 보내드릴게요. 수도권 투데이에서 준비한 선물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불스원에서 차량 관리용품 3종 세트, 세상에서 가장 귀한 차를 위한 카업에서 10만 원 상당의 광택용품 7종 세트, 참 쉬운 중국어 문정아 중국어 10만 원 상당의 온라인 수강권을 드립니다. 사연으로 참여하실 분들은요. 샵 0945 우물정 0945로 짧은 사연 보내시면 됩니다. 5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우리 지아 씨가 신청한 노래 한 곡 듣고 갈까요? 브라운 아이즈입니다. 벌써 1년. 안녕하세요. 임시안입니다. 시원한 폭포 소리가 들리세요? 있는 그대로의 자연스러움을 간직한 폭포처럼 맑고 깨끗한 칠성 사이다가 우리 곁에 있습니다. 변함없이 맑고 깨끗한 칠성 사이다. 네, 노래 들려드리기 전에 나간 코너죠. 힘내라 대한민국.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만드는 코너입니다. 힘을 북돋워주고 싶은 가족, 친구 누구나 좋습니다. 지금 당장 유료 문자 샵 0945로 누구에게 왜 힘을 주고 싶은지 짧은 사연 하나 보내시면 됩니다. 추첨을 통해서 방송 참여 기회 드리고요. 수도권 투데이에서 준비한 푸짐한 선물도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1부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잠시 후 저는 2부에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민상토론의 유민상입니다. 복잡한 세상사와 정치 이야기 머리 아프고 답답하시다고요? 그렇다면 FM 94.5 YTN 라디오를 켜세요. 아주 그냥 시원하게 풀립니다. 주말엔 뉴스 앤 뮤직으로 음악도 즐기시고요. 모바일 앱 예스로도 전 세계 어디서나. 수도권과 관련된 소식은 모두 여기 YTN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 수도권 투데이 2부 시작합니다. 서울, 경기, 인천, 집고! 수도권 정부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수도권 행정탐방. 네, 수도권 행정탐방을 떠나봅니다. 매주 수요일은 서울시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서울시가 1000만 시민의 이유 있는 수다 이런 주제로 내일부터 정책 박람회를 개최한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서울시 이회승 사회혁신 담당관 전화로 만나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정책 박람회 간략히 좀 소개 좀 해주세요. 예, 그 박람회는 지난 2012년에 처음 시작돼 올해로 4번째를 맡고 있는데요. 예. 금년에는 사회자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1000만 시민의 이유 있는 수다라는 주제로 내일부터 12일 토요일까지 서울 광장 일대와 서울 전역에서 개최되는데요. 예. 주로 시민들이 자유롭게 시정에 대해서 이야기하시고요. 시민의 제안이 정책으로 반영되는 것을 직접 체험도 하시면서 그동안 딱딱하게만 느꼈던 정책도 즐거운 축제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행사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서울시의 정책을 좀 박람회에서 공개하는 그런 행사군요. 예, 그렇기도 하고 시민들이 서울시 정책에 참여하시기도 하고요. 예. 그렇군요. 그 부분 좀 자세하게 이따가 나눠볼 텐데 예. 일단 올해가 4회째라고 말씀하셨어요. 예. 올해 프로그램의 목표,
특징이 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 가장 큰 특징은 그동안의 박람회가 그 시민들한테 서울시를 알리는데, 그래서 시민들이 참여하는데 초점을 뒀다면요. 예. 올해는 학생, 청년, 어르신 등 다양한 시민이 스스로 소통하고 정책의 주체가 되는 집단 지성의 플랫폼으로 재도약하는 걸 목표로 합니다. 특히 뭐 청년 실업이나 도시재생, 감정노동, 요즘 같은 대중교통, 은퇴 설계 등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주제들을 시민과 서울시가 함께 고민하는 토론회도 준비하였습니다. 예, 그렇군요. 감정노동이나 대중교통, 은퇴 설계 같은 사람들이 좀 공감할 수 있는 토론회 비롯해서 예. 시민들이 서울시에 직접 제안할 수 있는 그런 참여형 공간이 있다고요? 예.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어제부터 사실 시작했는데요. 예. 시민시장실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시민시장실. 예, 시민시장실은 무슨 내용이냐면요. 예. 내가 시장이라면 서울시에서 이거는 꼭 해결하겠다고 하는 주제를 예. 시민들 스스로가 뭐 우리 동네 카페나 뭐 옥상, 뭐 일반 사무실 등 다양한 공간에서 네. 시민들이 모여서 의견을 나누고 조 의견이 모아진 것을 서울시에 제안도 하는 모임입니다. 예. 예를 들어 어제 같은 경우 그 외국인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서울을 주제로 시민시장실이 열렸고요. 오늘은 마포 지역의 그 혁신공간 조성 방안과 청년의 주거 문제에 대해 해법을 고민하는 모임이 계속해서 열립니다. 예. 그리고 11일부터는 이틀간 서울 광장에서 꾸며진 서울 광장은 시장실이라는 코너가 있습니다. 예. 여기서는 이제 박원순 시장님과 서울시 실국장 모든 간부들이 직접 시민들과 만나서 서울시 정책에 대해서 시민의 아이디어를 듣고 함께 고민하는 자리가 마련됩니다. 예. 그렇군요. 이게 서울시 전 지역에서 열린다고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예. 그런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할 수 있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 정책박람회 보통 포털에 정책박람회만 입력하셔도 바로 쉽게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좀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열려서 재밌을 것 같은데요. 예. 만약에 내가 낸 제안이 채택됐다. 그럴 경우에는 어떤 혜택이 있나요? 예, 물론 이제 효과로서 뭐 금전적인 보상이 모든 걸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 그래도 궁금합니다. 시민 제안이 채택되면 작게는 5만 원에서 20만 원까지 상금이 지급되고요. 또 우수 제안으로 채택이 되면 하반기 상위상 시민 제안 부분 추천이 되고요. 추천 대상 제안 중에 상위상으로 선정될 경우에는 크지는 않습니다만 약 1,000만 원까지 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상금 모든 합계가 1,000만 원인가? 아닙니다. 1등 1,000만 원인가요? 모든 학부는 더 많고요. 네. 제한 한 건당 1,000만 원까지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저도 좀 관심이 가는데요. 도전해 주십시오. 예. 어찌됐건 뭐 이런 제안이 잘 채택이 돼서 정책에 반영되면 시민들의 삶이 좋아지는 거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것이야말로 진짜 혜택인 것 같고 또 다른 프로그램들 어떤 게 있나요? 예, 저희가 또 재미난 프로그램 여러 개 있는데요. 너무 많지만 간단하게 몇 가지만 소개해드리면요. 개막 첫날 내일 오프닝 프로그램으로 원순 씨 나 할 말이 있어요라는 컨셉으로 스케치북 콘서트가 있습니다. 평소에 서울시장에 참여하고 계신 시민들이 초청하셔서 그분들이 느낀 서울에 대한 느낌이나 이야기를 스케치북 형태로 표현해서 그걸 재미나게 토크 형태로 벌어지는 행사가 있고요. 또 광장에는 화제의 인물과 재미있게 정책을 토론한 자리가 준비되어 있는데 내일에는 내일 저녁에는 박원순 시장님과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당적과 지역을 넘어 두 도시가 직면한 문제와 해결 방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고요. 또 서울시 의회에 두 분의 유명하신 동명 의원이 계십니다. 그래서 김용석 의원 대 김용석 의원이라서 두 의원이 복지나 지방분권, 미래성장을 주제로 열띤 토론도 열릴 계획입니다. 그리고 아울러 시민들이 직접 게임에도 참여하는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정책을 쉽게 이야기로 풀어서 할 수 있는 컬러풀 시티라고 하는 가족들이 참여하는 게임 프로그램도 있고요. 또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3D 프린터 체험하는 앱 페스티벌도 같은 공간에 전시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 마지막 시간에는 또 어떤 이야기들이 있더라고요. 2015년 정책박람회 마지막 시간 좀 참여한 시민들이 모두 모여서 좀 결산하는 그런 자리도 있나요?
예, 그러니까 그 3일 동안 정책 박람회가 아까 말씀 올린 대로 서울 전역이 벌어지잖아요. 예. 그러면 3일 동안 주어진 시민들의 아이들 모아서 클로징에는 그 총 결산하는 결선 무대도 하고요. 예. 그다음에 또 참여했던 분들 모아서 다시 토론도 하시면서 요 행사가 3일 행사가 끝나는 게 아니라 예. 오늘 주어진 좋은 제안을 잘 마무리한 다음에 그것을 포스트 박람회 형태로 서울시가 아까 사회작가 말씀하신 대로 제안해 주신 거를 실현할 수 있는지를 잘 검토해서 연말쯤에는 포스트 박람회까지 연결돼서 박람회가 일회성 행사가 아니라 1년 내내 함께하는 행사로 꾸며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참 재밌는 정책 박람회가 되기를 또 기원하고 저희도 좀 지켜보겠습니다. 재밌으니까 많은 시민들이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서울시 이회승 사회혁신 담당관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90초에 담는 수도권의 따뜻한 이야기. 90초 수도권 풍경. 90초 수도권 풍경 리포터 이윤지입니다. 서울 충정로역부터 광화문까지를 잇는 서대문 고가차도가 철거를 마치고 지난 5일 전면 개통됐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시민들의 의견 들어보시죠.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시 교량안전과의 정회평 팀장입니다. 서대문 고가도로를 철거하게 된 배경은 고가도로의 노후화 정도를 감안을 했고요. 도시경관, 교통, 소통의 원활화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철거하게 된 것입니다. 그 효과는 매우 크다고 생각이 됩니다. 전에 철거되면 저거 철거되면 어떡하지 그랬지만 막상 또 다녀보면은 괜찮더라고요. 철거하기 전에는 독립문 쪽에서 서울역 방향 쪽으로 좌회전하는 차선은 좀 불편했죠. 지금은 좀 나을 거예요. 철거한 다음에. 서대문 쪽 회사 다니고 있는데 지금 굉장히 좋네요. 철거하니까. 그리고 옆에 그 상권들도 보장이 되고. 요즘에는 공법이 좋아서 그런지 금방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어차피 고가가 지나면 차선 좁고 좌회전 우회전 다 있는데 지금 좌회전 우회전 없는 데 차니까. 옛날보다 조금 나은 것 같은데 지금? 미관상 좋지 않더라고. 보면은 여기도 고가 차도가 있을 때 좀 안 좋았으니까 그걸 없애고 나니까 지금 상당히 보기 좋고 없앤다고 해서 차가 많이 밀리고 그 저기가 아니라 이렇게 다니다 보면은 그런 경우는 없는 것 같더라고요. 차가 5일 이전에는 이게 많이 막혔는데 여기를 개통하고부터는 밀리는 건 없어요. 잘 빠져요. 시야가 훤하잖아요. 일단 시원스럽고 보는 게 넓어 보여서 좋아요. 지금까지 90초 수도권 풍경 리포터 이윤지였습니다. 오늘은 이윤지 리포터가 44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진 서대문 고가차로 일대에 다녀왔네요. 지난 5일이었죠. 충정로역에서부터 광화문으로 이어지던 서대문 고가차로가 철거됐습니다. 왕복 8차로가 이제 전면 개통되는데요. 서울시에는 이후에도 이 주변 도보 정비라든지 또 자전거 도로 설치 이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보완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이쯤에서 노래 한 곡 듣고 갈게요. 카펜터스입니다. 티켓 투 라이드. 출입처 기자들의 수첩을 살짝. 가장 빠른 수도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여기는 출입처입니다. 네, 출입처 기자 연결해서 수도권 소식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매주 수요일은 경기도 소식 전해드리는데요. YTN 김학무 기자 전화로 연결합니다. 나와 계십니까? 네, 김학무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이 90년대 중후반이었을 겁니다. 이 경기도 안산에서 시흥 쪽에 인공적으로 만든 시화호 오염되면서 죽음의 호수로까지 불렸었는데 최근 화성시에 있는 화성호가 제2의 시화호가 될 수 있다. 이런 우려가 나오더라고요. 네, 화성호는 경기도 화성시에 있는 인공 해수호입니다. 새만금이나 시화호처럼 바다를 막아서 거대한 호수로 만든 겁니다. 호수와 호수 주변 간척지가 여의도 면적의 20배가 넘을 만큼 드넓은 곳인데요. 한국농어촌공사가 지난 1991년부터 오는 2022년까지 9천억 원이 넘는 사업비를 들여서 조성한 뒤 해수의 염분을 뺀 담수로 만들어서 농업용수 등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예. 하지만 화성시가 이런 계획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는데요. 바로 시화호처럼 오염이 심화돼서 피해가 예상된다는 겁니다. 이에 따라 화성시는 현재 방조제의 관문을 열어서 호수의 물을 바다로 유통시키고 있습니다.
화성시의 반발 때문에 화성호를 담수화할 것인지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렇군요. 시도 반대하고 있지만 최근 농민들도 농어촌공사의 수로공사를 반대하는 시위를 벌였다고요? 네, 한국농어촌공사는 화성호의 물이 담수화된다는 전제하에서 이 물을 16km 떨어진 시화호의 간척진 논에 공급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수로를 만들어서 화성호의 물을 옮긴다는 건데요. 공사 측이 이 공사가 4년 정도 걸리기 때문에 지금부터 공사를 해야 화성호가 담수화되는 시기에 맞출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주민들과 화성시 또 환경단체 등은 반대하고 있습니다. 우선 화성호의 물의 담수화가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로 공사를 한다는 게 부적합하다는 주장입니다. 공사 측은 주민 설명회를 열고 문제 없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화성호 수질 오염을 막기 위해서 경기도와 화성시 또 공사 측이 함께 대책을 마련하고 이와 함께 화성호의 활용 방안도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시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물 문제이니만큼 좀 지속적인 협의가 필요해 보이네요. 판교 신도시에는 대규모 백화점이 들어서는 바람에 중소상인들이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네요. 네, 얼마 전 성남 판교 신도시에 현대백화점이 문을 열었죠. 이 백화점에는 지하에 대형 음식점 판매장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예. 국내 최대 규모 음식 백화점이라고 하는데요. 전국의 맛집을 한 곳에 모았다는 표현이 나올 정도로 많은 음식점이 들어섰다고 합니다. 문제는 이 점 때문에 백화점 주변 식당이나 편의점 등의 판매가 크게 떨어졌다는 겁니다. 예. 많게는 절반 정도 매출이 줄었다는 게 주변 상인들의 설명인데요. 실제로 어떤 곳은 문을 아예 닫거나 휴업 중인 곳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음식점뿐만 아니라 의류나 생필품 판매 점포도 백화점 때문에 매출이 크게 떨어졌다며 울상입니다. 이에 따라 상인 800여 명이 백화점 앞에서 시위를 벌이고 성남시와 백화점 측에 장생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예. 하지만 양측의 이해관계가 달라서 대책 마련이 쉽지 않은 실정입니다. 그렇군요. 또 경기도가 번개탄을 제조하고 판매, 유통하는 방법을 개선한다. 이런 캠페인을 벌인다고 하는데 이건 어떤 얘기인가요? 네, 수년 전 한 연예인이 번개탄을 이용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이후에 이런 번개탄을 이용한 자살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경기도가 이를 막기 위해서 캠페인을 벌이기로 한 건데요. 예. 우선 번개탄을 만드는 업체가 번개탄 포장지에 자살 예방 문구와 상담 번호를 표시하게 됩니다. 또 번개탄을 판매하는 슈퍼마켓에서는 구매자에게 구입 용도를 묻고 판매하게 됩니다. 경기도는 캠페인에 참여하는 점포에 생명사랑 실천가게 현판을 부착하고 자살 예방을 위한 각종 활동을 지원할 방침입니다. 번개탄으로 인한 자살은 지난 2007년에 전국에서 87명이었지만 2013년에는 1,800명이 넘을 정도로 급증하고 있습니다. 맞네요. 모쪼록 이번 캠페인을 통해서 소중한 목숨을 버리는 안타까운 일이 줄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YTN 김학무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YTN 음악감독 짱감독입니다. 즐거운 잡음 아날로그가 있는 수요일입니다. 오늘은 고향을 떠나 방랑 중인 사람들을 위한 노래 피터 폴 앤 메리의 500 Miles를 골라봤습니다. 우리나라 한라산에서 백두산까지의 거리가 약 870km로 500마일이 좀 넘는데요. 그래서인지 가사 내용보다 더 안타까움을 느끼시는 이산 가족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피터 폴 앤 메리의 500 Miles입니다. 네, 정준양 전 포스코 회장이 검찰에 출석했다는 속보가 들어와 있는데요. 잠시 후 이어지는 YTN 뉴스 통해서 자세하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수도권 투데이 방송 내용은요. 팟캐스트와 홈페이지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내일 오전 9시 10분에 돌아올게요. 아나운서 정병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